자, 여러분 평가원 기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법지문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경제지문도 받고 DS 스푸핑 기술지문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문이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법지문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19년도 9월 평가원에 출제가 되었고요. 사실 이 지문도 아이들 많이 어려워하고 보기를 정말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좀 보고 평가원의 출제 논리를 좀 따라가면서 보기 문제 해결 이렇게 한번 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27번은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 전체 내용 파악을 물어보고 있고요. 28번은 A, 딱 세부 내용 파악을 물어보고 있고 29번은 기업부터 디귿까지 이제 세부 내용 파악을 또 물어보고 있고요. 30번은 이제 보기가 있죠. 여러분 법지문의 전형적인 보기죠.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개념들을 적용해서 한번 이 상황을 해석해봐라 라는 보기고요.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법지문의 보기, 어려운 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지를 한번 눈여겨볼까요? 선택지를 보면요. 금반지의 소유자였다면 아니었더라도 라고 나와 있죠. 쌤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보면요. 선택지에서 2대 3의 구도가 잡히면서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소유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뭔가 좀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과연 그게 지문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1번은 문맥상음 이런 거 뭐 한국인 테스트입니다. 그렇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지문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쌤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요. 똑같습니다. 자, 뭐가 똑같냐면요. 첫 문단을 열심히 독해야 한다라는 말을 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국어가 시간이 많이 쫓기다 보니까 늘 급하게 읽는 건 저도 아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읽어서 남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문단을 공들여서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앞서서 벌써 여러 번 나왔던 패턴인데요. 첫 문단 첫 줄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질문이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뭘 물어봐요. 그럼 뭐 해야지 돼요, 여러분? 뭘 해야 인지상정입니까? 그쵸? 뭐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겠죠? 여러분 질문이 나오면요.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지문에서도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발 이런 걸 글자만 읽고 넘어가지 말고 생각이란 걸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연 저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구체적으로 나에게 붙여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글자로 관념적으로 딱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진짜 한번 나한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주인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분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 분필을 쓰는 걸 보고 어떤 학생이 쌤, 그거 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혹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야, 그거 네 거야?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연필을 쓰고 있는데 야, 그거 네 연필이야? 라고 물어봐요. 어때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고민해보세요. 그쵸? 내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혹은 휴대폰 내가 쓰고 있는데 그거 네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훔친 걸로 보이나? 왜요? 제가 좀 화난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구체적으로 붙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이거를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질문이 좀 이상하네? 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물건을 쓰고 있어? 그럼 그게 내 거지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데 꼭 그게 그 사람 거일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는 아닌 경우를 말하고 싶어서이지 않을까요? 그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물건의 주인일까? 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물어봤다는 거는 아닌 경우를 말하고 싶어서 물어봤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가동해야 돼요. 뭘 가동해야 되냐면요. 앞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야? 라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점유라는 어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3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점유라는 말을 알까? 저는 모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즉 전문 지식이 갑자기 나왔는데 정의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는 쉽게 질문을 던지고 바로 두 번째 줄에서는 어려운 정의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접근해야 될까요? 즉, 이 어려운 정의를 앞 상황과 붙여서 읽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여러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 같아요? 주인을 일컫는 것 같아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늘 그 집에 삽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자기는 다른 데 사는 경우 있죠. 그러면 건물주예요? 우리 학원 건물주가 건물에 삽니까? 저희 건물주는 안 살거든요.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는 현재 그게 내 손에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사용하는 자가 이꼴 점유 상태구나 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문단 첫 줄에서 쉬운 일상 언어로 질문을 던졌고 두 번째 줄에서 어려운 전문 지식을 던졌다면 그거를 붙여 읽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가봅시다. 이에 비해, 여러분 약간 비교 구문으로 가네요.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여러분 이건 쉽죠. 소유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럼 주인이 이꼴 소유의 상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용어를 앞에다 붙였더니 자 마지막 잘 보세요. 따라서는 결론의 부사어죠.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문단의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첫 문단 첫 줄 뭘로 시작했어? 질문으로 시작했죠.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이 나오려면 답이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따라서라는 부사어의 흐름이 여러분들을 결론으로 이끌고 그 결론이 곧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답이 나왔어요.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는 일치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무엇이 예외적이고 무엇이 일반적입니까? 그렇죠. 내가 내 물건을 쓰고 있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사용하는 자가 곧 주인인 게 일반적.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지문은요.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라는 지문인 거죠. 이해됐나요? 자, 여러분 이게 첫 문단의 역할이에요. 첫 문단은 이걸 잘 뚫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 문단 볼게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물리적 지배라는 말이 나왔어요. 물리적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자 1문단에서 물건에 대한 지배 상태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물건에 대한 지배라는 걸 봤을 때 바로 위를 붙여서 읽어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점유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점유는 점유인데 직접 점유가 따로 있대. 그럼 여기에 직접 점유가 따로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점유는 뭐였냐면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점유였어요. 근데 직접 점유는 뭐라고 말했더니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래. 점유는 점유인데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물리적 지배, 직접 점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이에 비해 또 비교로 가네. 아까도 점유, 이에 비해 소유 이러더니 이번에도 직접 점유,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 여러분 사실상의 지배라는 말 벌써 여러 번 봤는데요. 앞에서 저 말을 우리가 뭐로 처리했어요? 자,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상의 지배는 점유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가 나와서 이꼴 점유죠. 즉 이러한 것도 점유라고 말한대요.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 볼게요. 직접 점유가 있더니 이번에는 간접 점유도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직접 점유도 점유고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둘 다 사실상의 지배인 거예요. 근데 직접 점유는 물리적 지배를 하는 상태였고 간접 점유는 반환 청구권이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그쵸? 이 구조가 여러분들도 쉽게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냐면 점유, 이에 비해 라는 부사어를 써서 소유를 이끌어냈고 간접 점유, 이에 비해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어떤 평가원이 지문을 쓸 때는 좀 약간 일관되는 표현과 일관된 논리를 많이 따라간다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그쵸 여러분? 직접 점유도 점유고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둘 다 사실상 지배 상태인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뭔진 모르겠지만 점유라는 것은 소유자 공시 기능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앞에 보세요. 직접 점유도 점유니까 소유자 공시할 거고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소유자 공시하겠죠. 이게 이제 쌤이 늘 말했던 푸바오는 팬더다. 푸바오는 팬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유자 공시가 뭐에 국한되나 봤더니 동산에 국한된대요. 동산이 뭔가 봤더니 가방, 피아노, 금반지. 반대말은 부동산이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로 산문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A가 나왔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쌤은 이제 이 문제 말고 보기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문을 쭉 볼 겁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자, 여러분 2문단이 끝나고 3문단을 넘어올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자,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1문단, 2문단 잘 읽었어요. 근데 3문단 딱 들어와서 저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빨리 멈추고 고민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제 답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을 해야지 늘어요. 자, 3문단을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점유와 소유 얘기하고 점유의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얘기를 하더니 왜 갑자기 소유권 양도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쵸? 이제껏 점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소유권 양도 얘기를 하고요. 엥? 무슨 흐름이야? 라고 따라가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요. 여기요. 공시해야 된단 말 나오죠. 공시가 어디 있었어? 바로 윗문단에서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시와 더불어서 소유권 양도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양도. 유효하게 양도하는 계약. 즉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나왔죠. 점유가 나왔지. 봐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3문단을 읽을 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 거야? 라고 따라갔더니 공시가 나오고 다시 점유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채 그냥 읽으면서 막 따라가는 거랑 되게 다르다는 거죠.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소유권 양도를 할 건데 이때 이 간접 점유를 양수인이 하고 있을 때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소유권 양도에서 간접 점유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는 점유 개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게 있대요. 줄여서 쓸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좀 잘 봐야 되는 거 뭐냐면요. 얘도 간접 점유, 얘도 간접 점유이기 때문에 직접 점유는 일단 우리가 읽는 선상에서 나오면 안 돼요. 맞죠? 얘도 간접 점유, 얘도 간접 점유이기 때문에 물리적 지배라는 말이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 케이스에서 문제를 물어볼 땐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시가 나오네요.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 여러분 사흘이 며칠입니까? 이것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겠죠? 그렇죠? 사흘은 3일입니다. 3일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반응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를 간접 점유 상태라고 한다 했죠. 그쵸? 이런 거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겠네. 자, 가봅시다. 첫 번째, A가요. B에게 피아노를 팔았대요. 자, 피아노를 양도. 뭐 당근을 했나 보죠. 그쵸? 자, 양도를 하는데요. 그럼 봐봐. A가 B에게 피아노를 팔았다면 피아노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쵸? B 겁니다. 그럼 B는요, 이제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A가 3일 동안만 빌려 쓴다라고 말을 했대요. 뭐 콩쿨 준비하나 보죠. 그쵸? 얘가 팔긴 팔았어. 급전이 필요했나? 팔긴 팔았는데 피아노를 3일만 빌려달래. 그럼 여러분, 피아노는 누구 집에 있습니까? 그쵸? 누구네 집에 있어요? 아직 A네 집에 있는 거죠. 그럼 피아노를 실제적으로 만지고 있는 건 A예요? B예요? A죠? 피아노를 실제로 만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는 상태, 뭐? 점유. 그럼 얘는
현재 점유자예요. 맞죠? 점유자. 근데 여러분 A는 그렇게 해서 빌려 쓰기로 했으니까 피아노를 만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피아노를 물리적으로 진짜 터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직접 점유라고 하죠. 직접 점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B에게는 뭐가 있냐면 야 그거 내 거니까 이제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환 청구권이 있는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한다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이자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안 어렵죠?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하 또 나왔어. 쌤 맨날 말하죠. 이처럼은 정리의 부사어이기 때문에 나왔다? 무조건 받아먹어야 돼요. 저거 안 받아먹으면 솔직히 그냥 내가 바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그치? 양도인이 당근 한 사람이에요. 피아노 갖다 판 사람입니다. 피아노를 갖다 판 사람이 직접 점유 집에 가지고 있지만 양수인 당근 한 사람 피아노를 가져다 산 사람이겠죠? 피아노를 산 사람에게 점유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계정이라고 한다. 아, 이 그림이요. 점유계정이래요. 갖다 팔았으나 물건은 여전히 원 주인, 옛날 주인이 가지고 있고 새로운 주인은 그 물건을 돌려줘 라고 말할 권리만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점유계정인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점유계정 끝났고 한편은요. 전환의 부사어예요. 전환. 이제 전환해.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 점유계정 끝났어. 그러면 한편 하고 반환 청구권 양도 얘기로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C가 있는데요. C가 D에게 가방을 맡겨놨대요. 판 건 아니야. 가방을 그냥 잠시 맡겨놨어. 비싼 가방이겠죠? 그쵸? 그럼 D가 지금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방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다. 소유예요? 점유예요? 그치? 봐봐. 주인은 누구야? C가 주인이래.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잠시 얘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럼 얘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점유. 그치? 근데 실제적으로 가방이 D한테 있는 거니까 물리적 터치의 점유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점유라고 한다 했잖아요. 직접 점유. 근데 C는 원래 주인이니까 야, 내 가방 이제 돌려줘 라고 말할 권리가 있죠. 내 가방 돌려줘를 5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반환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는 간접 점유예요. 그럼 얘는 소유자이지만 간접 점유를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C가요. 이 가방을요. E한테 팔았대요. 그래서 E한테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D에게 야, 그 가방 나한테 돌려주지 말고 E에게 돌려줘 라고 말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C가 이번에는요. 가방을 E한테 팔았어요. 크림을 했나 봅니다. 그쵸? 자, E한테 팔았어. 그럼 이제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자, 이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럼 이제 소유자는 C가 아니라 E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가방은 D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C는 줄 수 있는 건 가방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건 반환 청구권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이제 E한테 야, 그 가방 네 거니까 너는 이제 D한테 반환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그게 바로 반환 청구권이 넘어가는 거죠. 반환 청구권이 넘어가면은 E가 간접 점유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간접 점유라는 거는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니까 E는 앞으로 D한테 행사할 수 있겠죠. 야, 그 가방 이제 내 거임, 내놔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환 청구권 양도 케이스라고 한다는 거죠. 빡세요. 그쵸? 너무 빡셉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소유권 양도 계약에서 간접 점유로 소유자가 공시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쵸?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또 뭐가 나왔어요? 또 질문 나왔죠. 여러분 봐봐. 질문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요거였어요. 자, 이게 질문 1번이었습니다.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언제나 주인이야? 아닐 때도 있어. 답 한번 나왔죠. 두 번째. 자,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왔는데요. 더 골 때려요.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양수인이 그걸 받으면 소유권 취득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진짜 쉽게 말할게요. 내가 물건을 갖다 팔았는데 사실 내 게 아니었어. 그럼 그걸 산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더 골 때리고 빡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 동생이 제 가방을 갖다 판 겁니다. 당근을 했어요. 뭐 한정판 가방을 갖다 팔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방은 내 건데 내 동생이 지 것도 아닌 가방을 갖다 판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방을 산 사람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억울해? 제가 억울하겠죠. 내가 산 건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질문도요. 여러분들 좀만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가 차는 상황인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 팔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갈까?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벌써 약간 좀 기분 나쁜 말들이 깔리고 있어요.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한 계약을 하고, 그쵸? 이런 계약을 하고 충분히 주의를 하고 점유인으로 공시를 받았어? 그러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쉽게 말하면요, 내 동생이 너무 주인처럼 보였고 산 사람은 그걸 여러 번 확인했어. 야, 네 가방이야? 네 거야? 네 거야? 물어본 거야. 아니, 남자애가 여자 가방을 갖다 파는데 네 거라고 물어본다고 그걸 믿어요? 그쵸? 농담입니다. 즉 물어봤어. 공시까지 됐어. 그러면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그럼 여러분 답 나왔죠? 봐봐. 이번에는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요. 소유자가 아닌데도 물건을 팔면 소유권이 넘어갈까? 이거였어요. 그쵸?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뭐래요? 선의취득이라고 한대요. 전 이 선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해요. 법학에서 나오는.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별표입니다. 이거 제가 맨날 참날 하는 소리인데요. 평가원 독서 지문에서 다만이 나온다? 일단 예외를 이끌어내는 문장인데요. 예외를 이끌어내는 부사어인데 보통 이 경우는 거의 선택지에서 늘 중요하게 쓰여요. 다만 감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개종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앞을 잘 보세요.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어요.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었죠. 근데 점유 개정으로는, 여러분 이 는이요, 대조의 보조사예요. 대조의 보조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안 먹었어 라고 말하는 거는 누군가는 먹었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야. 맞죠? 여기도 봐봐. 점유 개정으로는 안 돼. 그럼 뭐는 돼? 반환 청구권 양도는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요. 점유 개정으로는 뭘 못해? 선의 취득을 못해요. 얘가 안 돼. 근데 반환 청구권 양도로는 선의 취득이 된대요. 선의 취득이 뭔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갖다 팔았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선의취득이잖아요. 이 경우는 안 되고 이 경우는 된다는 거예요.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까 상황에서 동생이 내 가방을 갖다 팔았어. 근데 그 산 사람이 주의했고 열심히 알아봤고 정말 계약 잘했고 공시까지 했어? 그럼 이제 그거는 산 사람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 가방을 잃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어야 할 부분이었고요. 사실 뒤에 한 문단이 더 있지만 그건 우리가 보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바로 보기를 가볼게요. 이겁니다. 논란의 보기고요. 이거 진짜 애들이 많이 틀려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보기는 해석해야 되고요. 선택지에서는 힌트가 있다라고 했죠.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아니었더라도. 자, 여러분 2대 3인데요. 소유자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문제의 테마는 뭡니까?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바로 뭐다? 뭐예요? 대답하고 있죠? 선의취득인 거죠. 선의취득. 얘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어쩌고저쩌고 이 말은 선의취득에서 나와야 되는 말인 거죠. 자, 보기도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벌써 나와요. 그렇죠?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여러분, 보관하고 있다. 여기서 느껴지는 단어 있죠? 물리적 지배, 직접 점유, 그쵸?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오케이, 또 깔립니다.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지문에서 어디에 나와요? 그쵸? 지문에서 뒤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뭐 얘기할 때 나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자, 뭐 얘기할 때 나왔냐면요. 여기요.
선의취득 얘기할 때 충분히 주의했고 유효한 계약했고 이런 말이 막 깔렸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주의했고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하고 갑에게 통제하여 사유로 병에게 금반을 넘겨주라고 알려주었다. 자, 여러분 보면 여기도 지금 선의취득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 문제의 테마는 선의취득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점유 개정은 선의취득이 안 되고 반환 청구권 양도는 선의취득이 되더라. 이게 일단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여기도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황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거래를 하나 했는데요. 금반지를 거래했어요. 금반지.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금반지를 갖다 팔았을까요? 왜? IMF 운동은 아니잖아, 그치? 왜 금반지를 갖다 팔았을까? 이유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보세요. 왜 하필 금반지를 갖다 팔았을까요? 은반지도 아니고 그다음 그냥 패션 반지도 아니고 왜 하필 금반지예요? 생각해봤어요? 왜 하필 금반지일까요? 왜? 왜?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생 같은 기억이겠지만 이문단쯤 보면요,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동사를 찍어줬죠. 그래서 뒤에 예시에서도요, 자, 피아노 팔고 있고요, 가방 팔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기에서 금반지를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가원의 가이드라인이에요. 평가원이 울타리 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지문에서 금반지, 피아노, 가방은 동산이라고 했어. 동산인 거야 라고 딱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치는 거예요.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 이런 말 나와요. 금반지를 팔았다고 하는데 아니 건물 이름이 금반지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말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금반지면 건물은 부동산이니까 금반지는 부동산이 되고 그러면 동산이라는 게 안 맞겠죠? 그럼 이 문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이 테두리를 다 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7년 9월 평가원도 보면요, 그 역학,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이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지문에서 반지름 5cm의 그 팽이와 전자만한 팽이라는 얘기가 지문에 나와요. 그리고 보기에서도 똑같이 그걸 씁니다. 왜냐? 달라지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가원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불쌍해요. 시험 한번 봤다 하면 사람들이 막 미의 제기를 맨날 첫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있잖아요.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바나나와 사과 막 이랬더니 바나나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랬던 이의 제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평가원이 쓰는 건요,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허투루가요, 허투루가 맞는 거 아시죠? 허투루입니다. 허투루. 자, 아무튼 금반지를 파는 이유는 뭐다? 동산이어서 그래요. 동산이니까 점유로 넘어간다. 그쵸? 여기요. 점유로 소유자 공시가 일어난다. 이게 지금 일단 가이드라인이고요. 자, 이어서 갑이 을에게 금반지를 팔았어요. 그럼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놈들은 왜 맨날 물건을 팔고 안 주는지 모르겠어. 여전히 갑이 보관하고 있대요. 그럼 갑은요, 지금 금반지를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점유라고 하죠. 근데 물리적으로 실제 터치하고 있는 경우니까 직접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얘가 금반지를 갖고 있는데 주인은 을이에요. 그럼 을은 언제나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걸 5글자로 뭐라 합니까?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간접 점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얘랑 똑같지 않습니까?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지금 B로 바뀌었고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똑같죠? 그러면 이 관계가 점유 개정 케이스네. 그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점유 개정 케이스예요. 근데 이놈들이 왜 이렇게 금반지를 돌려판으로 파는지 모르겠어. 을이 병한테 이번엔 또 금반지를 팔았대요. 자, 이번에는 병한테 금반지가 팔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을은요, 금반지를 샀지만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쵸? 그럼 얘는 금반지를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을이 병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실제 금반지가 아니라 뭐밖에 없었다?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인 반환 청구권밖에 없었겠죠. 즉, 을이 병한테 판 거는요, 반환 청구권인 거예요. 그럼 얘는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간접 점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이 관계에서 넘어간 건요, 반환 청구권이지 실제 금반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여러분 반환 청구권 양도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림을 그려보면
지문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림 안 그렸어? 그냥 그러세요. 그쵸?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쵸? 지옥을 가든 4학년을 가든 가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야 될 게 뭐냐? 이 질문은요. 선택지에서부터 그리고 여기서 뭐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다. 믿었다. 이런 말이 다 뭐라고? 다 선의취득을 깔아놓는 말이었다고요. 근데 선의취득을 깔아놓고 점유계정과 반환청권 양도가 나왔다? 뭐 해줘야 돼요? 아, 점유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안 되고 반환청권 양도로는 선의취득이 되지. 이거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볼게요. 1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없어. 1, 2번은 문제가 없죠. 소유자가 갖다 팔았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소유권 취득한다. 당연하죠. 그쵸? 내 거였으니까. 두 번째,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못했죠. 그쵸? 을은 아직 못 받았어요. 금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는 건 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인도를 받은 거 맞죠? 소유자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야. 3, 4, 5번이 선의취득이잖아요. 그쵸? 자, 3번 가볼게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그럼 이제는 선의취득을 고민해야 되는 거야.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 5번을 보고 3번으로 올게요. 4번 보세요.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인도를 한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환청구권 양도로 점유인도 됐으니까요. 4번 맞는 말. 5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히 주의했다. 이거 다 뭡니까? 다 선의취득의 어떤 포인트죠.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요? 선의취득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된다고 했어요. 병은 을, 갑을 통해서 지금 금반지를 샀는데요. 결과적으로 반환청구권 양도로 넘어온 선의취득은 인정하기 때문에 5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3번 볼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3번은 왜 안 돼요? 라고 늘 질문을 하는 거야. 여기 봐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 똑같은데 왜 3번은 안 되고 5번은 되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을이 가지.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앞에 보세요. 갑이 주인이 아니었어. 사실은 갑 이전에 누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쵸? 누나가 있었는데 동생이 그거를 갖다 팔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의취득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게 아닌 걸 갖다 판 갑에서 을로는 소유권이 못 넘어간 거예요. 여기선 소유권이 못 넘어간 거야. 됐지? 두 번째, 그럼 여러분 봐봐. 을은 소유권이 없죠. 없는데 갖다 팔았죠. 그걸 뭐라고 해? 그게 선의취득이잖아요. 없는데 갖다 파는 게 선의취득이에요. 그럼 갑도 소유권이 없었고 을도 소유권이 없었지만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이유가 점유계정은 안 되고 반환조건 양도는 된다고 이미 지면서 말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이 없었는데도 병한테 반환청구권 양도로 넘겼으니 선의취득이 허용된다.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을은 애초에 소유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어렵죠? 저는 평가원이 너무했다 생각합니다. 저 이거는요. 이해하고 푸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3번에서 정확히 을이 가진이 틀렸다는 걸 아는 친구도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솔직한 말로. 전 이거 해설해주면서도 결과론적인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이제 국어 능력자들은 포인트가 보이죠. 무슨 포인트가 보이냐면요. 이거를 갈라서 간접점유의 두 가지가 있고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냄새가 막 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끼면서 오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좀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패러프레이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점유는 물리적 지배, 간접 점유는 반환청구권 이걸 놓고 잘 따라가는 게 이 지문 독해의 좀 핵심이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선생님이 계속 말하죠. 질문은 답찾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너무 관념적으로 글자 읽지 말고요. 한번 붙여보세요. 구체적 일상에. 내가 물건을 쓰고 있는데 나보고 그거 주인이야? 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나쁘겠는데? 아, 이거 이상한 질문이구나 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소유자가 아닌데 물건을 팔면 소유권 넘어가?
이상하죠. 내 거 아닌데 갖다 팔았는데 그 소유권 넘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게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에 비해 뭐 따라서 다만 이런 부사 흐름을 잘 쫓아가는 거. 거기다가 이 지문은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점유계정으로는 이라는 보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이걸로는 안 돼? 그럼 얘는 되네? 선의취득이 안 되고 되네? 그게 문제까지 이어져서 선의취득이 안 되고 되네? 소유권이 얘도 없고 얘도 없지만 얘는 되네? 이걸 따라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풀어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 지문을 따라가는 어떤 맥, 발상, 이걸 좀 잘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지문보다 더 어려운 법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엔 또 제가 다른 법 지문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올해 열심히 해서 우리 수능 1등급까지 가는 겁니다.